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채 이날 시장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0.03% 오른 채 마감이 됐고 S&P 500 지수가 0.19%, 나스닥 지수가 0.59%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카니발 크루즈가 2.8%,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3.9% 오르면서 리오프닝주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리오프닝주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1%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또 경기가 회복될 때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있죠. 바로 임의소비재 섹터입니다. 임의소비재 섹터도 0.9% 올랐습니다. 특히 임의소비재 섹터에는 이제 포드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포드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 넘게 올랐고 임의소비재 섹터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꽤 많이 반등했던 점도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줬었는데 다만 이런 가운데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블랙베리 이런 개인들의 투기성이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옮겨갔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긴 한데 이런 자금들이 블랙베리 또 AMC, 게임스탑 이런 종목들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었고요.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드를 볼 텐데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전기차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드의 주가가 8.5%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카프리홀딩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리홀딩스는 마이클 코어스라든지 베르사체, 지미추 이런 패션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이 카프리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38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0.2달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3.4% 주가도 올랐습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도 여러분들께서도 유명한 의류 브랜드 가운데 하나죠. 아베크롬비앤피치도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이 61%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도 7.8% 올랐습니다. 자, 이날은 의류 소매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반 아웃피터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류업체고요. 실적 발표로 주당 순이익이 0.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0.17달러였었거든요. 거의 예상치에 비해서 3배 넘는 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슈퍼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된 거죠. 덕분에 주가도 약 10%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늘 장을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3.66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3.28달러를 뛰어넘었고요. 매출액도 일단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는데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가이던스였던 이 시장 기대치 10억 달러 이상을 좀 상회하는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0.3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WTI 가격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했는데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가 강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이란산 원유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0.12%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6.1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금값 보겠습니다. 금값은 달러 가치와 금리가 반등하면서 상승분을 약간 되돌렸고요. 이 때문에 1,900달러 밑으로 약간은 내려온 모습입니다. 큰 하락은 아니고 현재도 0.06% 하락하면서 1,896.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의 새 전선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어떤 외신과 연관될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미중 갈등의 좀 새 전선이 예상이 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원이 좀 새로운 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성명서를 통해서 팬데믹의 기원과 관련한 정보 당국의 재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좀 밝혔는데요.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3월에 정보 당국의 코로나19가 감염 동물과의 인간 접촉이나 아니면은 실험실 사고 중에 어느 것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가장 최신의 분석 리포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정보 당국은 이 두 시나리오 중에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90일 후에 이 정보 당국에 재보고를 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도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또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조사 참여라든지 아니면은 자료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 또한 전했습니다. 다들 이제 의심만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의 기원이 그러면 정보 당국의 어떤 조사가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밝힌 내용은 미국에서 이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하려면은 WHO의 협력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WHO가 주도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동의 없이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추가로 연구를 한다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미 실험실 사고에 의한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결론을 또 도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백악관에서는 굉장히 좀 증거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리포트였다라고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요. 이 현지 시각으로 이번 화요일에도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완전히 투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닥부터 이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또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가 블랙록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그 이슈를 우리가 좀 잊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팬데믹 발생 기원과 관련해서 양국 간에 다시 한번 좀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미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시장에 충격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좀 원인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분위기일까요? 일단은 지금은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 크게 시장이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어제 블랙록도 얘기를 했듯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이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슈가 사실은 시장의 단기 조정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의 핑계 끼미로 이런 이슈를 좀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 기준으로도 이제 팩트셋에서 집계를 할 때 밸류에이션이 포드 PER 기준으로 한 21배 정도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런 갈등 요소를 좀 핑계로 차익 실현에 나선다 이런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다우가 갑.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지수를 추종할 때는 나스닥을 추종하고 거기에다 뭐 세배 레버리지까지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뭐 기술주 아니면 혁신 성장주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건대 다우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성장 수익률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다우지수는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다우지수가 탄생한 지 정확하게 1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896년 5월 26일에 출범한 이후 정확하게 125년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철도 기업들을 모아놓은 수송기업 인덱스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뭐 애플과 보잉, 인텔, 허니웰 이런 그 블루칩들을 상징하는 대표 지수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최근 20년간의 3대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일단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11.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20년 동안 연평균 11.17%를 기록한 데에 비해서 S&P 500 지수는 10.59%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20년 동안은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어떨까? 사실 나스닥 지수는 큰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연평균 수익률은 6.6%에 그쳤다고 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것을 보면서 다우지수가 구성 종목을 아주 잘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의 합산이 아닙니다. 각각 주식 가격의 합산을 지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 지난 30년간 다우지수는 S&P 500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너무 성장주에 치중되어 있는 분들은 지수조차도 나스닥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우지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다우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아웃퍼폼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우가 물론 이제 지수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비하면은 근데 시대 변화를 굉장히 좀 잘 반영해 왔더라 이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제 세이지포스라든지 허니웰 그리고 암젠 같은 기업을 편입을 다우지수가 했죠. 네. 그러면서 엑선모빌이나 화이자 같은 전통적인 기업이 지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애플이 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그 가치가 좀 낮아져서 IT 업종을 좀 채워넣는다 이런 의미도 강했고 그리고 뭐 지수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좀 지수가 반영을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수를 결국은 압축을 했을 때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종목수가 좀 압축돼 있다는 점이 물론 이제 주가를 또 기반으로 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해질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가 12.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6.5%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정상화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장기 트렌드도 비슷하다는 내용이 나왔죠.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기간 산업의 힘이 굉장히 크더라.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이런 경제 구조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듯이 지난해에는 나스닥이 엄청난 좀 아웃퍼폼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또 바뀐 모습, 장기 트렌드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어떤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 산업상의 변화를 더 잘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긍정적인 트렌드를 또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성장주 투자하신다는 분들도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스닥 지수에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히려 다우지수가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다우지수가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줬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할지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이제 사실 오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다우지수의 성장주가 굉장히 없는 것 같지만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세일즈포스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과 뭐 차이가 또 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나 알파벳이 없다. 다우지수에. 근데 그거를 편입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포드 자동차 F150 랩터의 그림이 보이고요. 270억 달러 받고 300억 더. 참 유행했던 그런 것을 좀 응용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포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포드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밝혔던 2023년까지 2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대비해서 상향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GM이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억 받고 포드가 이번에 300억 달러라는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셈이 됐습니다. 포드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자사 글로벌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GM은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만 팔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포드는 이 완전 전기차 머스탱 마2를 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F150 픽업 트럭도 전기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공개를 했던 F150 라이트닝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첫 48시간 동안 사전 주문이 약 한 4만 5천 건이나 나타났다. 굉장히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포드 이벤트와 관련을 해서는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웰스파고에서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전기차와 관련한 좀 호재가 나오기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어떤 부합한 공격적인 이 계획을 내놨고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이 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 전반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긴 하지만은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도 최근에 미국 전기차 관련주의 좀 하락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전히 수년간의 상승 곡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글로벌 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데 25년에는 10% 그리고 30년에는 2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이 전기차 유효 시장도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뭐 테슬라를 들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처럼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계속 시장이 커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